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투자 유치 한번 살펴보시죠. 투자 유치 하면 무신사도 투자 유치 되게 많이 받은 회사예요. 뭐 엄청 받아. 그때 저희가 KKR 얘기 나왔어요. KKR 지난번에 저희가 23년 KKR 그때 뭐 투자 유치 한이만이 한이만해서 그때 세계 1장한테 투자 유치 받았다라고 했을 때였고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굵직하게 3번 받았어요. 시리즈 A, B, C인데 19년도에 한 1,900억 정도 받았고 이때 뭐 세카이어 캐피탈 뭐 전 세계에서 사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때 이제 기업 가치는 한 2조 정도 인정받고 시리즈 B가 2021년 이때 한 1,400억 정도 받았고 이때도 뭐 해외 자본으로는 세카이어 캐피탈도 있었고 국내 자본은 IMM 이때 뭐 조금 더 인정을 받았어요. 기업 가치 이때는 약 한 2.5조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 다뤘던 23년 7월 그러니까 저희가 23년 9월에 했으니까 요거까지 클로징 나고 저희가 아마 분석을 했을 텐데 이때 보면 한 2,0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이제 나오고 요때 들어왔던 데가 뭐 KKR, 뭐 웰링턴 그리고 산업은행, 뭐 IMM 그리고 이때 기업 가치는 한 3에서 3.5조 정도. 요게 이제 투자 유치 크게 이제 3번을 받은 거고 최근에 올해 이제 구주 매각이 있었나 봐요. 이제 구주 매각이 있었는데 구주 매각은 한 4조 정도로 이제 팔려 나갔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요. 실거래로.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감사 보고서상에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뭐 검증은 할 수 없고 뭐 딜 규모 보면 소수 지분 거래였을 것 네, 같아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고 익숙한 회사가 나옵니다. EQT 파트너스. 그렇네요. 리멤버였나요? 이게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스웨덴 부자 하우스. EQT 파트너스는 리멤버도 사고 무신사도 사고 뭐 한국 시장을 많이 좋아하는. 한국에 관심이 많네. 많으세요. 정리하면 누적 투자금은 RCPS 금액 기준으로 대략 5,400억 정도고 기업 가치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구주 매각된 기준으로 한 4조 내외인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전부 다 RCPS인가 보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이제 RCPS로 19년도에 들어왔는데 사실 뭐 보통주로 들어왔을 것 같진 않고 이 정도 규모면 RCPS죠. 아마 보통주로 들어왔을 거면은 이게 19년 이전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보통주로 아마 들어왔을 텐데. 감사 보고서상에서는 다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 RCPS로 투자받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년 전에 다뤘을 때 KKR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리멤버 이제 인수한 EQT 파트너스 얘기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조만호 의장님이 이제 지분율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누적으로 지금 보면은 5,400억을 투자받았고 근데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얼마냐가 이제 가장 이슈일 텐데 19년에서 23년도 감사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지분율이 공시가 안 됐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냐면 최대 주주는 조만호입니다 정도. 24년도에 이제 사업 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이제 투자 유치 이후에 지분율이 반영된 이제 조만호 의장님의 지분율이 나왔는데 이게 한 52% 정도. 엄청 많네 아직도.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네, 아직도 엄청 이렇게 많다고? 근데 19년도 투자 유치 이전도 이제 공시가 다 되거든요. 보면 16, 17, 18이 77%예요. 그러니까 5,400억을 투자받았는데 희석이 물론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과반 이상을 들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그냥 거기가 생각났어요. 컬리의 김슬아 이제 대표님 지분율이 생각났는데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컬리가 훨씬 더 많은 투자 유치 금액이었을 거예요. 아마 조단위 투자가 조단위였을 텐데 그래도 조만호 의장님은 지분율이 이렇게 방어할 수 있었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무신사 자체가 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죠. 였던 것 같고. 그 결국엔 투자 유치 때 기업 가치로 희석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신사가 컬리보다는 좀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았으니까 희석이 덜 됐겠죠. 네. 이게 요즘 투자 시장도 어쩔 수 없는 게 요즘 이제 좀 스타트업 대표들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든 초반부터 돈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돈을 벌면 투자 유치 나가도 내 기업 가치에 아쉬운 소리를 별로 안 해도 돼요. 돈을 벌면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돈 그냥 버는데 내가 뭐 벌면 되지. 근데 이제 계속 마이너스로 시작하다 보면 그걸 못 하니까 이렇게까지 근데 지분율이 높을 줄은 몰랐어요. 지분율이 저도 그냥 이 정도 투자 유치 받았는데 과반이 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무신사 자체가 돈을 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무신사 자체가 돈을 벌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차입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전통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 근데 컬리처럼 손실이 나는 회사들은 사실 은행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투자 유치 대부분 RCPS를 받았을 텐데 이게 RCPS 2024년 대비해서 부채가 뭐 5천억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거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짧게 해줘.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날 이해시켜봐. 제일 어려운 거. 날 설득시켜봐. 날 이해시켜봐. 날 이해시켜봐. 날 설득시켜봐. 여러분 이해시켜 보십시오. 네. 저희가 이번에 기업 분석을 키워드별로 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재무제표 전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 사이드 중에 제일 크게 는 거는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RCPS 부채가 5천억 늘었는데 이게 왠지 봤더니 RCPS가 원래는 상환권은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식을 해요. 즉 RCPS가 전체가 다 들어오면 일부는 부채고 일부는 자본이야. 근데 25년 반기 기준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던 거를 그냥 이것도 우린 다 부채로 할래 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회계 정책을 바꿨어요. 왜 그걸 왜 바꿨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왜 바꿨냐면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자본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 그때 결국에는 상장심사, 재무제표를 밑바닥까지 뜯어보는 단계에 가면은 인정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가 부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빨리 바꾸자. 벽면 돌파. 벽면 돌파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 왜 갑자기 부채가 늘었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원래 자본도 되고 뭐 부채도 되고 하는데 니네 결국에는 부채로 할 거잖아. 빨리 해라. 이런 이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숟가락 더 거들자면은 요게 약간 최근에 판단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약간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예전에는 자본으로 했던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자. 감사인들이 특히나 자본으로 분류했던 거를 부채로 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전체적인 이제 감사인 기조, 대한민국 이제 회계 시장의 기조가 야 RCPS 전환권은 그냥 이제 어지간하면 부채로 해라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채가 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이펙트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늘었어요. 이제 5천억 정도 늘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부상 부채가 늘어난 느낌이고 이것도 조만간 정리가 되는 게 RCPS는 상장 이제 직전 가면은 우선주를 다 보통주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환권과 전환권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부채 역시 자연스럽게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회계적으로 5천억이란 부채가 늘었는데 이게 실제로 뭐 빚을 진 건 아니고 지불진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뭔가 회계상 부채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 유치였나요? 투자 유치 주제였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 상장 IPO 준비를 이제 하신 것 같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10월 2일자 기사인데 10월 21일, 23일쯤 상장 중과사 선정 PT 한다고 나와 있고요. 오늘이 27일이니까 PT 다 끝났을 것 같네요. 네, PT 다 끝났을 거고 기사 보면은 증권사 대표님들이 나와서 직접 PT 저도 기사 봤습니다. 기사 상으로 보면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무신사 상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10조죠. 10조. 10조가 회사에서 목표하는 시가총액인 거예요? 뭐 이제 목표 타겟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사에 따르면 10조 정도를 원한다. 진짜 10조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거죠. 나는 10조 해낼 수 있다. 이제 거기서 15조 지르고 나와야지. 나오죠. 분명히 나오지. 지금 대표들이 다 출동했는데 10조라니요. 저평가돼 있어요. 너무. 15조 가시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10조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요새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처음에 듣고 10조가 싸다 비싸다는 생각은 그냥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그냥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어떤 근거로 10조라는 거를 만들어낼까라는 게 이제 제일 이제 궁금했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평가 기법이 있는데 PSR로 이제 평가 그러니까 PSR을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삼아서 10조를 만드는 게 가장 유력할 거라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방법이 엄청 많죠. 저희가 기업 분석할 때 주구장창 얘기하는 EV 에비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은 이거 PER 많이 하잖아요. PR이 뭐 가장 전통적인 이건 누구나 들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근데 이제 무신사가 적용할 가장 유력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은 PSR이다. PSR 이거 옛날에 K카였던 것 같은데. K카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PSR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PSR은 이제 Price to Revenue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냐. 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PSR로 평가해서 상장한 기업이 어디 있나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저희가 들었을 때 그냥 알만한 익숙한 회사만 고른 거예요. 첫 번째 PSR로 상장한 사례는 2017년도에 넷마블 게임즈예요. 이때 이제 PSR 배수로 치면은 8.5배 정도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하죠. 쿠팡. 쿠팡이 이거는 한국 상장은 아닙니다. 3배 정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같은 해 21년도에 K카가 이제 중고차 플랫폼이죠. 여기가 PSR로 상장했고 이때 인정받은 배수가 약 1.59배 정도, 1.5배 정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형 컴퍼니, 이게 패스캠퍼스입니다. 대형 컴퍼니가 상장할 때 PSR로 상장했고 이때 한 3.5배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PSR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 한데 뭐 상장 시장에서는 뭐 아예 이상한 건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PSR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거래소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도 PSR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조금 더 익숙한 개념이 PER이잖아요. 퍼라고 하는 걸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약자잖아요. 약자예요. 프라이스 투 레베뉴가 이제 매출액 대비 주가 몇 배수인가 하는 거고, 프라이스 투 어닝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 대비, 그게 이제 PSR과 PER의 약자인데요. 그 예를 들어 주식 가치가 10조다 지금 우리 무신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25년도 연한산 기준하면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SR 매출로 7.7배 정도 한다. 그러니까 PSR의 7.7배는 받아야 기업가치 10조는 나온다, 이런 상황이고, 뭐 이거는 사실 PSR 자체가 그러니까 흔한 개념은 아니어서 뭐 확 와닿 것 같진 않고, 지금 퍼 기준으로 보면 주식 가치가 10조 기준인데 그 25년 연한산 단기 순이익은 700억이거든요. 이게 143배예요. 그러니까 퍼로 하면 143배 정도인데 여기서 하면 10조? 약간 가슴이 헉하는 게, 결국은 요 퍼 143배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특히 이제 의료, 패션 쪽에 회사가 143배 퍼를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딱 그냥 우리가 퍼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143배라고 하면은 사실 어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높은 느낌이 맞는 것 같고, PSR 7.7배면 이제 매출액 대비 7배 정도의 가치를 이제 쳐준다는 의미라서 제 생각에는 뭐 기사에서 아마 PSR로 이거를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저도 사실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무신사가 왜 10조인지는 다른 비슷한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만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 무신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무신사랑 비슷한 패션 회사, 패션 플랫폼이 온 건 없으니까 결국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볼 텐데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증권회사가 이제 근거를 만들고 하는 게 이 피어 그룹을 잘 찾는 게 핵심 능력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실 핵심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10조를 만들 것이냐, 짜맞출 것이냐인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사실 아까 우리 상품 구성이 4가지 막 있었잖아요. 사실 진짜 아마 증권사들은 이 사업부 매출 구분별로 다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발라낼 거고, 성장성 발라낼 거고, 각각의 평가 방식도 다 다르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그게 실질에 맞는 게, 뭐 유통회사다. 유통회사 뻔한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구간인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얹어지는 건 무신사니까 유통회사도 훨씬 커질 수 있어가 이제 PSR로 들어오는 배경이 되겠죠. 그 피어그룹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때 그 브이로그에서 거기서 이제 피어그룹을 조조타운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본 최대 이제 패션 기업인데, 그거 생각하면 저도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듣긴 들었거든요. 그 기사에서 조조그룹이 피어그룹으로도 뭐 유력하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 피어그룹 찾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방금 김일 기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에서 매출 구성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사를 어느 하나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패션 플랫폼으로 봐서 해외에 있는 패션 플랫폼을 피어그룹 갖다 쓸 거냐, 아니면은 제품, 쉽게 말하면 유니클로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상품 판매로 볼 거냐. 그래서 뭔가 매출 구분이 비슷한데 과연 피어그룹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관심사이긴 합니다. 회의적으로 본다면 사실 퍼도 높고 PSR도 다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제품, 상품, 유통,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힘센 유통 공룡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힘센 한국의 유니클로 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배수가 이렇게 높아야 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쿠팡도 모두가 다 깠었잖아요. 그렇지만 쿠팡은 결국 진짜 지배해버렸고, 뭐 지금 기업 가치도 국내 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쿠팡은 적자였지만 무신사는 흑자라는 게, 무신사가 흑자여서 더 좋아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쿠팡은 더 큰 적자를 보면서도 결국은 그냥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패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쿠팡처럼 완전히 다 점령 가능할까? 정말 유니클로를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김규현이 유니클로를 안 가고 무신사에 가야 되는 건데, 또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더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뭐 10조가 높다라고 하면 야 퍼 143배가 말이 돼
게 야 PSR 뭐 7배가 말이 돼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야 쿠팡 같이 시장 지배력이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당시 쿠팡은 적자였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도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캐시플로우 좋아질 거야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는 반대로 지금 현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실 돈을 벌어도 약점 잡혀. 맞아. 못 벌어도 약점 잡혀.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 봐도 어찌 보면은 평가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숫자 노름일 수 있어요. 완전 맞죠. 네, 숫자 노름이고 더 중요한 거 이제 공모가가 10조냐 10조가 아니냐 이것보다는 상장 이후에 정말 쿠팡처럼 정말로 시장을 압도하고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이제 실적과 시장의 평가를 만들어내느냐가 오히려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IPO 준비 중이고 저희가 뭐 공모가 뭐 밸류가 10조가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지 그 정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무신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증권 보고서를 보고 밸류에이션 파트만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기업에 대해서 3번을 이제 다루는 최초의 이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부터 그냥 마무리를 하면 기업 분석도 직접 준비하고 성수동도 직접 다녀오고 이제 느낀 게 있는데 그냥 온라인 플랫폼 회사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굉장히 더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 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도 무텐더드 매장이 이제 곧 오픈한다라고 이제 하셨던 것 같고 뭔가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무텐다드로 대변되는 제품 그리고 무신사 트레이딩이 하고 있는 유통도 더 커질 것 같다. 대단하네요. 아 진짜로. 그리고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조만호 의장의 지분율도 놀랍고 근데 사실 국내에서만 잘하는 걸로는 상장 이후에도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중국 매장 뭐 나왔다면서요 그날. 이게 결국은 또 K인데 이게 K 패션이 결국 이제 일본은 유니클로가 있듯이 한국의 무신사 스탠다드가 된다면 뭐 엄청난 기업이 되는 거죠. 김규가 가는 거를 이제 바로미터로 삼으면 되겠다. 뭐 저도 이번에 뭐 성수동도 가보고 뭐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 뭐 성수동 가서 느꼈던 거는 표기명도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성수역에서도 무신사역으로 이제 변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오프라인에도 되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세 가지 사업부가 밸런스가 적절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약간 밸런스가 잡혀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냥 성격인데 그걸 보고 있을 때가 되게 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고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일단은 가장 좋았고 앞으로도 좀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장을 준비하는 이제 무신사까지 한번 다뤄봤고 저희가 실제로 상장이 되고 나면 증권 보고서 가지고 밸류에이션 파트만 한번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